안 좋은 소식일지 오히려 이게 호재일지 한번 구독자분들도 판단해 주시면 좋겠는데, 미국 기업의 부도, 같은 말로 파산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내년이 되면 본격화된다라는 또 보고서가 나와서 요거 한번 같이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S&P라고 하는 기관 들어보셨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죠. 무디스, 피치, S&P 이런 식으로 국제 신용평가사로 유명한데, 거기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 파산율이 심각하다, 지금대로 가면 얕은 침체에만 빠져도 파산율이 지금보다 2배가 올라가는데 그게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쇼크가 올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호재 악재를 정리해놓고 공유를 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긴축 후반부 가면 원래 생각하지 못한 위험이 터지는 게 잠재 위험이지, 다 알고 있는 리스크는 또 리스크가 아니라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어딘지 모르는데 긴축 후반부에는 뭔가 터지는 문제가 보통 신용 문제거든요. 이 크레딧 리스크라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미국의 부도율, 파산율은 1.6%, 역사적 저점 수준입니다. 거의 파산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급증을 해서 기본 3.75까지 갈 거고, 정말 비관론적으로는 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요게 이제 평균적으로 10년 평균 부도율은 3.1, 그러니까 내년에 기본적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파산을 기록할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40년 평균 부도율보다 높은 6%, 40년 평균 부도율은 4.1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상당히 S&P 기준으로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베이스가 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S&P도. 그래서 요게 지금 미국 투기 등급 회사, 그러니까 S&P가 관찰하고 있는 한 2,000개 정도 되는 회사가 있는데, 요거 중에서 몇 개가 파산하냐, 이걸 비율로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도 침체를 앞두고 이 파산율이 올라갔습니다. 파산율이 올라가니까 침체가 오고, 파산율이 올라가니까 침체가 오고, 파산율이 올라가니까 침체가 오고,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뒤바뀔 수 있는데 맞물려서 가는 거겠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파산이 늘어나고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침체가 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텐데, 현재 이렇게 됩니다. 3.75 정도면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의 금리와 침체 길이에 해당될 경우, 즉 지금 보고서에서 말하기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 한 5%에서 5.25, 그 정도를 안 넘어가고 내년에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한 중간 정도의 얕은 침체가 올 경우에 3.75고, 만약에라도 혹시나 연준이 금리 더 올리면, 혹은 고금리가 더 생각보다 길게 될 경우 침체가 더 깊게 올 테니까, 그러면 6%까지도 부도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러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관론적인 시나리오는 내년까지 부도율 6%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 S&P는 그렇게 침체가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연준이 금리 어디까지 올리는 건가, 그건 결국은 계속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 인플레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유지되면 연준도 5%, 5.25가 아니라 진짜 5.5, 6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 우리 예상하고 다 시나리오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4%만 넘어가도 내년에 영향이 오는 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을 다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 좀비 기업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S&P도 결국 그거 못 버티는 기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자료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좀비 기업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자료인데, 좀비 기업이 뭐냐면 고금리가 되면서 이자도 못 갚는, 그러니까 회사는 열려 있는데 물건도 열심히 팔고 장사하고 있는데 워낙 조달 비용, 이자가 높아져서 물건 팔아도 장사해도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기업을 일명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못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러셀 3000,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3000개 기업 중에 좀비 기업이 무려 24%. 그러니까 물론 규모는 작은 아주 중소형주지만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파산율에 선행하는 투기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 금리 격차를 말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선행 지표입니다. 이 선행 지표는 지금 이대로만 가도 이미 파산율 2.9를 암시하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어디까지 갈지, 얼마나 높아질지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보고서조차도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수준을 보고 판단한 거지, 뭐 내년을 예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현재 이렇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P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 미국 GDP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 마이너스, 2분기 마이너스 잠깐 했다가 3분기에 플러스 돌아섰는데, 이게 마지막 만세다, 마지막 반등이고 내년부터 빠진다, 침체로 진입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만세를 즐겨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던데, 내년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경제 보고서에서는.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6월 달에 이거와 비슷한 보고서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까요? 도이치방크에서 초저부도 사이클의 종말이다, 지금 주식 살 때가 아니고 부도 기업들 폭증할 때가 오히려 바닥이다, 그 이유가. 그래서 막 피바람 불 거다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곧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부도율이 2023, 2024에 정점을 찍을 거다. 그래서 2023부터 침체 도래해서 부도율이 증가하면서 2024년에 피크 찍고 내려갈 건데, 이제 증시는 보통 그 전에 움직이니까 2023년 어딘가에서 바닥은 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리포트에서도 2022년에는 주식 살 때는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도가 늘어나고 나서 보통 금리가 내려가든 연준이 뭔가 긴축을 멈추든 할 테니까 그 신호를 보고 사라는 얘기였는데 이 얘기가 지금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그래서 참 제가 다시 돌아보니까 올해 6월 달만 해도 가장 부도 건수가 없는 거의 초저 부도 시대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료가. 그래서 40년 만에 최저 부도율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올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도가 없었던 해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이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돈 풀기 그리고 계속 빚 탕감해주고 유예해주고 이런 걸로 버티다가 이제 그런 거 슬슬 연장이 종료되고 지원금이 끊기고 이제 정부가 더 이상 돈 안 준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아유 나 못하겠다 하면서 파산 부도 막 이렇게 하는 게 늘어나는 게 이제 내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비관론자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지금 내년 한 방이 있다. 마지막 좀 충격이 있으니까 대비하라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국내 증권사에서도 조금 공격적인 리포트를 제 기준에서 낸 것 같은데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하면서 근거로 삼은 게 지금 시장 금리가 장기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내려갔는데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징조다. 실물 경제에 곧 충격이 온다라고까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도 빠짐없이 실물 경기에 발작이 올 정도로 큰 충격이 왔다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입니다. 그리고 12월 되면 4.5 정도까지 갈 거예요. 내년에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장기 국채금리, 미국의 장기 체력을 의미하는 30년, 10년하고도 비슷합니다. 10년, 30년 국채금리는 3.7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만도도 못한 겁니다. 기준금리만도 장기 금리가 못하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미 충격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침체를 반영하고 있어서 나쁜 하락이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침체 우려 때문에 내려가는 건 좋은 하락이 아니다라고 이 리포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보여드리는데 기준금리가 4인데 장기 금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조달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단기로 돈 구하기는 힘들어지는데 장기로는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우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제목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대비하라. 좀 무섭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장기 경기 펀더멘탈을 의미하는 금리와 기준금리가 역전됐을 경우 시간차는 있지만 대부분 심각한 경기 침체로 연결되었다. 이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지금 4인데 경제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타이트하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는 미국 경제 수준은 4%를 못 견딘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실물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크레딧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제가 걱정하는 신용 위험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동시에 급락하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또 급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추가로. 뒤늦게 그때 크레딧 리스크가 나오면 당연히 연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때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 모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되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 벌어질 텐데 이러면 더 힘들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가면 시장은 더 힘들어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발작이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물가, 즉 우리가 걱정했던 인플레가 잡혀서 하는 금리 인하는 좋은 금리 인하지만 침체나 신용 리스크가 터져서 그걸로 억지로 금리 인하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은 나쁜 금리 인하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상 이게 터져서 금리가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여기 보시면 7번, 6번이군요. 70년대 이후에 이렇게 두 지표가 바뀌는, 즉 30년물 금리, 장기 금리와 기준 금리가 역전된 경우는 여기 써 있습니다. 야, 이 보통 보고서에 반드시라는 말 안 쓰거든요. 이렇게 확정적인 단어를 잘 안 쓰는데 반드시 실물 경기에 발작적 반응을 동반했다. 단어 선택이 하나하나가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는 리포트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 저축 대부 조합 사태, 러시아 파산 선언, 버블 붕괴, 서브프라임, 코로나 때도 모두 선행 지표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가장 유익 있게 보는 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그 지표를 유일하게 믿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차도 40년 최고치 수준으로 역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시 쇼크가 한 번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는 하고 있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한국은행을 소개해드렸는데 연준이 한 번씩 미국 대출 담당자들한테 설문지를 돌립니다. 어때? 대출 잘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데 지금 대출 담당자분들이 아니요, 안 해줄 겁니다. 지금 뭐 연준이 금리 긴축한다는데 무슨 문제 터질 줄 알고 대출해줍니까 하면서 기업들한테 대출을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격해지고 있다. 절반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여담이지만 은행들이 참 무서운 게 비 올 때 우산을 뺏어가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대출 받아보면 경기 좋고 할 때는 잘 빌려주거든요, 은행들이. 여기 은행 재직자분들도 계실 테지만 참 이렇게 경기 좋고 막 저금리 때는 제발 좀 빌려가라면서 빌려주는데 지금 비 오잖아요. 전 세계가 비가 오고 막 폭풍우가 내리치는데 우산 다 걷어갑니다. 뺏어가죠. 빌려준 우산까지도 뺏어가는 게 은행이잖아요. 참 무섭다. 이게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또 터지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비 홀딱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우산 하나 여분 없으신 분들은 이제 힘든 거죠. 이렇게 된 거고 다른 증권사에서도 내년 2, 3분기를 콕 집었습니다.
미국 안팎에서의 경기가 약해지면 그동안 버텼지만 흔들리는 기업이 나올 것이다. 그 흔들리는 기업 때문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괜찮겠지만 흔들리는 그 소수의 기업들 때문에 쇼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클라이막스인데 뭐 이거 기우제도 아니고 내년 언젠가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무책임할 수 있겠지만 잠재 위험이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조금 위험에 대비하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6, 현금 4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듯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잠재 위험들 잠깐 몇 개 더 말씀드리면 크레딧 스위스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거액 자산가들이 보통 돈을 맡기는데 다 뱅크런 하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참 이런 게 금융기관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도 우려가 되면 돈 다 빼가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설령 진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빼나가면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크레딧 스위스도 뭐 역대급 최근 10년에 이렇게 많이 돈 빠져나갔을 적이 없을 정도로 주요 자산가들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돈 빼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뱅크런이 나올 수 있겠고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가장 먼저 G7에서 침체에 먼저 공식 진입한 영국도 진짜 무서운 게 코로나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파산을 하고 있대요. 이런 요식업이나 어떤 서비스업들 지금 봉쇄가 문제가 아니고 인플레 때문에 폐업 속도가 2배 증가. 이 속도면 내년 초에 요식업 뿐만 아니라 호텔 서비스업이 3분의 1에 폐업할 수 있대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엄청 심각한 것 같고 뭐 일본도 지금 엔저도산 그러니까 참 중소영세기업 있죠. 지금 일본 대기업들은 호황이 돼요. 환해지도 해놨고 어차피 파워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오히려 수출하면서 돈 많이 버는데 일본 내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엔화가 약하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졌잖아요. 평소보다 훨씬 높아졌으니까 못 버티고 다 파산하는 거죠.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값 상승, 지금 엔저로 인한 악영향을 못 견디고 매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빚에 쓰러지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곳곳이 문제고요. 사실 지금 옆 나라 걱정할 게 아닌 게 한국도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 전망 내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내놓은 숫자보다도 훨씬 낮췄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낮춘 겁니다. 자진 납세한 거예요. OECD나 뭐 각종 경제 기관에서 내년 한국 1.8 정도 성장할 것 같다 그랬는데 1.7로 확 낮췄고요. 지금 금리도 막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도 뭐 빅스텝 한다 막 그랬는데 결국은 못 올렸잖아요. 이번에 3.25 겨우 올렸거든요. 베이비 스텝 했죠 이번에 한국도. 그래서 지금 JP모건도 지금 한국 경제 체력 안 좋아서 최종 금리 올려봐야 3.5다 이렇게까지 하향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죠 사실 이게. 금리 수준이 높아지지 못한다는 건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니까 미국도 5%까지 가냐 못 가냐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3.5 가면 많이 가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이거 루머로만 돌더니 결국은 기사 났더라고요.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한국도 이제 진짜 이제 비상 경영 체제 이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비상 경영 체제를 공식화. 삼성전자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비용 줄이면 다른 기업들 다 했죠. 사실 좀 가장 보태서 말하면 삼성의 대장인 삼성전자가 전 사업부 경비 최대 50% 감축 지시 공식화된 것 같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 타 계열사부터 해서 재계 전반 삼성이 이 정도면 중소형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안 좋으니까 정말 내년이 많은 위기들이 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내년이. 네, 그렇게 되고 네이버 벤처 큰손인데 네이버가 그래도 진짜 그 알짜 기업들 스타트업들의 큰손 지분을 사들여주는 큰손인데 이번 주에 보니까 네이버도 사놨던 기업들 헐값에 막 판다고 그 기사 나더라고요. 보시면 오늘의 집, 뭐 인테리어 스타트업이고 반란 이거 광고 엄청 나오던데 이것도 판대요 여러분들. 명품 플랫폼이죠. 이것도 지분 네이버가 들고 있는 게 8%고 오늘의 집은 11%인데 이런 거 사놓은 거 최근 가치 평가 받은 거에 거의 30에서 50%씩 할인율 적용해가지고 매각한대요. 지금 매각 논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받았던 중소형 스타트업들이나 아무리 잘 나가도 대주주나 큰 손들이 다 판다고 나가버리는데 참 버티기 쉽지 않겠죠.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금줄이 말라버리는 게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뭐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자금 조달 안 되니까 지금 한국 정부에서 대형 증권사까지 도와준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처음으로 대형 증권사까지도 도와준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긴급 자금 문제가 터지면 안 되니까 지금 막 사방에서 틀어막고 있는 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당장 단기 자금이 도저히 없으니까 5천억 대형 증권사한테도 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금줄이 증권사들이 없어가지고 단기 조달금리가 13년 최고금리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국은 지금 기준금리랑 상관없이. 근데도 증권사가 지금 일단 현금이 필요하니까 막 채권 발행해가지고 살고 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올해 연말만 넘기자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 잠재 위험으로 긴촉발 신용 문제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이런 게 진짜로 만약에 터지면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진짜 아이러니한데 증시는 오히려 이걸 호재 삼아서 오를 수도 있긴 한데 실물 경제는 확실히 좀 쇼크가 내년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대비를 하자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서 가져왔고요. 증시는 이런 것들을 먼저 반영해서 움직이다가 또 연준이 돈 푼다, 뭐 중앙은행이 금리 또 인하한다 그러면은 좀 이따가 오르기 시작할 수도 있고 하니까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를 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